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입니다. 아무래도 2명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가 이번 수사에 좀 성패를 가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혐의만 갖고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되거나 도주려 있거나 증거가 인멸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다 퇴직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도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감사원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어떠한 히든 카드, 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영장 실질 심사 때 그때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진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사건의 파장이 단순히 서욱,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윗선으로 계속 확대되고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발부가 된다면 그때 되면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이 문제예요. 전 정부의 어떤 잘못된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과 검찰의 일종의 협조, 공조 이런 경우가 우리 처음 보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감사원에서 한 20여 가지의 어떤 그 사실 확인을 해서 20명을 뭐 고발 조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응수로 검찰은 그럼 그에 대한 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선의 책임자였던 국방부 장관과 그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서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 내놓고 진행하는 검찰의 수사가 이제 재판부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 저는 이것에 대한 구속적 적부심을 판단하는 그 판사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그 뭐 4년 반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만약에 기각시켰을 때는 일종의 그 문재인 정부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이준석 그 당시에 때도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막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건을 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는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장 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에 대한 이런 타당성 여부가 많이 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지만 그 결과는 결코 검찰이 원하는 대로만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저희가 혐의를 검찰발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 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밈스에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90개 정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이라든지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지운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기본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원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올바로 평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근데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이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중대한 위법한 행위가 발견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당시 국민의힘에서 지난 올해 8월 달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당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위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건이 일종의 자료 폐기를 가장 큰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밈스에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해경 혹은 뭐 그 국정원 혹은 국방부 이것이고, 밈스는 이것이 자동화 체계이기 때문에 네.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본을 없앨 수 없는 삭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범죄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지난번에 그 산업부의 월성 원전 자료 조작 은폐 관련해서 자료 폐기한 혐의로 해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 도중에 어떤 게 나왔어요? 자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압축 파일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게 그 밝혀졌는데 언론에 나왔습니까? 인터넷 언론에 짧게 단신으로 한두 마디만 나왔고, 네. 결국은 그 산업부 공무원들은 자료 폐기한 공무원들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자료 폐기라고 하는 어떤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 월성원전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은 밈스라고 하는 그 체계 자체에 대한 모을 이해 속에서 감사원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 복경 비서관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네.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어떻게 얻은 또한 모아진 그런 자료들을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뭔가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삭제를 지시했을 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것은 원본 파일에서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원본 파일에 이것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감추려고 하지 않으면 왜 삭제를 했냐고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얘기를 서욱 전 장관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서욱 전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또 마침 법사위 국감에 중앙지검장이 출석하는 그 당일이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장은 아예 원칙대로 우리가 처리한 예. 것이지 시기를 우리가 고려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검찰은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목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러니까 주목받기라는 것이 그냥 중앙지검장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위법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면 돌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자신 있다. 예. 여러 가지 위법한 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법사위 국감,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국감이 있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관련 내용들이 어제 국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준비가 되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송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의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 차장 공사께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검찰이 당시 권력의 주군이 뭐니 하던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가져서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개인 의견입니다. 검찰이 도대체 국가 수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왜 자꾸 다른 도대체 사실을 어떻게- 전제로 해서 질문하십니까? 제가 질문 끝난 다음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다른 사실을 전제로 질문하시냐? 위원장님 답변 좀 끊어주십시오. 중앙지검장이 물러섬이 없는 모습 보셨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노영민 전 실장 오늘 조사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아니고 어민 강제 구송 예, 예. 사건이라는 강제 점 구송 사건.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예. 노영민 전 실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인데, 사실 이게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이고요.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안보 라인 또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 서훈 전 원장인데, 서훈 전 원장이 조사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근데 비서실장 바로 부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고 싶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겠죠. 이번 수사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그 북송 어민 문제, 이 문제가 다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가 어떤 사건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국민들이 현재 그 혼란스럽게 보고 있는 네. 것인데 막 믹스시켜서 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낙인을 좀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추어서 그걸 월북으로 조작했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했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어마어마하게 커다랍니다. 지금 뭐 국정 지지율 거의 바닥이죠. 그런데 최소한 이것을 본인들을 찍었던 지지자들만이라도 복원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부처, 검찰력, 감사원 모두 동원해서 지금 목숨 걸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는 모두 다 어떤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시기가 좀 문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은 검찰에서 우리가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께 검찰이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이 사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자세 보세요. 답변하는 저 자세, 저런 모습의 자세로 국회에서 답변했던 사람들이요. 50대 장군들밖에 없어요. 예. 군사 독재 때 군인들밖에 없어요. 저런 자세로 답변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지금 법무부 장관 그렇게 답변하죠. 뭐 제가 보니까 검찰총장은 조금 겸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중앙지검장 실무적인 수사를 다 하고 있는 중앙지검장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이나. 결국 저런 자세로 저런 모습으로 정치권과 그 국민들을 대하는 것이고 그 수사가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오만한 자세가 저런 답변 태도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장님,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국가의 공적 기관, 특히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무슨 조작을 해서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정권이 전 정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이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좀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좀 근본적인 얘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국회 국정감사잖아요. 네. 근데 법사위 국감을 보면 대부분 수사 내용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수사하는 뭐 지검장급 정도는 국감 대상에서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무적으로 지검장 수준에서 여러 가지 법무부의 체계들을 실행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뭐 물어보고 이런 것만 나오지만 제가 이제 국감을 한 20년 정도 국회에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정책 대안이라든지 저런 실무적인 잘못 같은 것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대안이 있는 토론도 많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국정감사 기간을 이렇게 모든 부처를 뭐 한 20일 내에 다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으니까 상임위별로 상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국감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어떤 그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라고 네. 한다면 국회의 견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감장이 오히려 여당은 무조건 방어, 야당은 무조건 공격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 전달되고 있는 모습들도 있어서 네. 저는 그동안 쭉 국회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상시국감화라는 과제를 매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모든 이슈가 한꺼번에 딱 집중이 되니까 국민들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상시국감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국감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려운 문제네요.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다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여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겠지만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네. 당선되려고. 그러면 같이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또 시계도 받고 이러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상당히 원해요. 그래서 많이 건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예를 들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지금 당협위원장들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바꿀 거야, 당협 정비할 거야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파악을 해보지만 저거는 그냥 항상 있는 일이다. 나중에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다 모아서 한번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러한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원외위원장들과의 만남은 조심스러워서 잘 안 갔습니다.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하고는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집단으로 대통령이 만나는 경우는 뭐 일단 정치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하고 시기를 잘 조율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지 간에 당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지켜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자리 아닌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번에 당 재정비를 하면서 예. 네. 당내 혼란 속에서의 어떤 그 내부 진영이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정치적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그 국민의힘 소속의 그 대통령이 그 소속의 원외위원장들과 대화하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당협 정비라는 게 뭐 차기 당권 경쟁은 뭐 물론이고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끌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의 몫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비대위 체제가 할 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목적이지 본인이 68개의 비어있는 당협위원장직을 새로 임명을 하고 또 기존 당협위원장도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지난번 대선 때 지방선거 때 득표율이 저조한 사람들은 바꾸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좀 월권이 아니냐. 그러면은 새로운 당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혔어요. 네. 그럼 그 사람 또 뭘 하냐고요. 그 2024년 총선 공천을 위해서 당협 정비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당대회, 당원과 일반 국민을 통해서 뽑은 정통성 있는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당대표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예. 저 당협 정비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좀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비어 있는 곳이 67개. 8곳이라고 하더라고요. 8곳이에요. 네,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원외위원장 그 오찬 장소에서 제가 사회도 보고 뭐 했었었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로 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선 열심히 시켜주는데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부르더라라고 하면 지지층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도 대통령이 불러서 한번 청와대 용산 갔었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속에서 내가 잘렸네라고 할 때는 야 이거는 비대위가 잘못한 거네, 새로운 당이 잘못한 거네, 어떤 이런 역할 분담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오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암시도 준 것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 그 당 정비할 때 보니까 애매모호한 데는 대부분 다 공석으로 비워놓는 뭐 이런 그 정비를 했던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원외위원장들에게 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예.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지도부의 움직임이 모두 이제 당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남는 임기를 동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서의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국회의 과반수석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데 국회의 과반수석을 확보하려면은 어떤 인물이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이 내 편이다 해가지고서 사실 여당의 대표라는 건 대통령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이 맞고 반이 달라요. 사실상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당시에 약간 비박이었던 김무성 대표랑
친박의 핵심이었던 서청원 당시 고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싸웠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전적으로 서청원 대표를 밀었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당원과 일반 국민들은 생각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약간 비박인 당시 김무성 대표를 선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실의 의지만 갖고 여당의 당대표가 뭐 선출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2024년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서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국정 하반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네.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무적으로 따져봐야죠. 그래, 강력하게 친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도자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은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들은 정무적으로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되는 거 싫어. 내가 총선 망하더라도 나는 내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전적으로 밀어줄 거야. 그러면요, 박근혜 정권처럼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통 크게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영 자체가 하나로 뭉치도록 대통령실은 중심을 잡는 게 맞지, 뭐 반윤 후보를 내치고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예를 들면 룰 바꾸는 형태로도 나타나면 네. 이거는 갈등이 더 증폭돼서 오히려 총선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멀리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올지 이걸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그리고 저 용산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무리하게 쳐내는 과정,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친정체제를 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서 누가 친윤이고 누가 대표일까? 이런 것이 아직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 당권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임기가 워낙 많이 남았고,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가 되면 그 당과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부딪힐 텐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못 예.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당의 다양한 민주성 속에서 총선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끌고 가야지 라는 것으로,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당을 만들어 오는데 접근해 왔기 때문에 네. 김문수 씨를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그런 것처럼 눈치 안 보고 친윤 친정 체제를 만드는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이미 정해졌으나 그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만 아직 안 정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경선호 위원장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당권 주자들이 안보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기도 했고요. 황교안 전 대표도 다시 당권에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축소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지지층을 넓히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인데, 이분들은 강한 발언, 강성 발언, 자신들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축소지향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희화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하셨고요. 네. 국무총리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아직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이거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과연 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때 극렬한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거리투쟁한 것에 대해서 많은 합리적인 지지층들이 좀 외면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자꾸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고 중요한 일을 맡고, 이런 것들은 보수파 진영 전체로 봤을 때는 파이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저 당 옛날 자유한국당 같아. 이렇게 낙인 찍으면은요, 이거 선거 치르기 상당히 어렵다. 좀 네. 자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간략하게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국관리법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국관리법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식량도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모든 정부가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본적으로 농업의 기초인 쌀농사 이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법제화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 쓸데없이 돈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돈 안 들어가게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얹혀서 가면요. 그 지금 얘기하는 순전히 시장 경제를 위해서 뭐 7, 8천억 정도 매번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다양한 농업 정책으로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줄여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체 작물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장려금들 예. 이런 것들이 한 3년 정도 하고 끝냈었거든요. 아주 잘못된 거죠. 예. 그만큼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위상이 떨어지고 정치인들도 점점 더 농업 지역에 사는 정치인들의 힘이 좀 떨어지고 숫자도 적고 네.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농업이 어려운 국면에 좀 들어갔는데 국민의힘도 이것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리 기본인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농업의 기본을 살려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 양국관리법을 접근하고 바라봤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습니다. 예. 예, 서울정 의장님이 어제 여기 나오셔가지고 대안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안이 잘 협의가 안 됐나 봐요. 아니, 근데 그런 중요한 거를 왜 문재인 정부 때 안 하셨냐고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같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천만 농민 시대 때는 농가부채 탕감이니 뭐니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농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정치권에서 다시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참 무책임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을 좀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민원 법안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쌀값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고통 많죠. 심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니까요. 왜 네. 그때 안 했냐고요. 왜 지금 하냐고요. 결국에는 돈이 문제예요. 1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부분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돈 쓰는 거 아깝고 윤석열 정권 때는 우리가 책임 안 지니까 너희들이 써라.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리고 지금 정권을 담당하는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상의하고 논의해가지고 저 법안을 처리해야지 다수의석이라고 저렇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라라고 네.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될지 좀 계속 봐야 하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호남 민원성 법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쌀 생산량의 두 번째 광역 도시가 충남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게 호남에만 집중된 어떤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팩트 체크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